반갑습니다. 강승입니다. 개념과 문제의 확실한 연결, 강승의 수능 완성 요리. 오늘 30번째 시간이죠. 오늘 고비를 잘 넘기시면 실전 모의고사로 가는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끝까지 서로 화이팅 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교재 어떤 부분 준비하시면 되고 어떤 주제를 강조 드릴지 짚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수능 완성 교재 18 테마로 들어와서요. 교재 페이지 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보시면서 수능 특강 교재 지난번하고 같은 부분 표시해 드렸어요. 주제들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이번 수능 완성은 두 강에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인덱스 보시면서 중요한 주제들 골라서 들어보시면 시간 절약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활용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선생님이 오늘 강의에서는 어떤 주제를 중요하게 짚어드릴지 함께 보시면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함께 개념 정리해 보실까요? 자,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세 가지예요. 정치와 통치, 성인의 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관한 거요. 그리고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관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워낙 중요해서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문제도 풀어봐야 되니까 선생님과 신속도로 정확하게 탁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육아에서 말하는 정치와 통치를 얘기하자라고 하면 이런 얘기로 풀어가요. 우리가 민주주의 굉장히 중시하죠. 그러면 우리 전통에서는 그 민주주의의 뿌리를 찾아볼 수 없는가? 있다. 특히 육아 사상에 보면 위민 민본의 사상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서경에서 그 출처를 찾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자 얘기로 바로 들어갈게요. 공자가 덕치와 정명 사상을 얘기하죠.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복습해 두셔야 되고요. 이것을 계승해서 맹자가 백성을 근본으로 한 덕치로서 왕도 정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왕도 정치는 역성 혁명 사상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거 다 완벽히 하고 계시죠? 그 얘기 하나 알아두시고요. 전통윤리 교과서에는 여민 동락,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한다라는 표현이 써 있고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육아의 전통적인 그 항목으로 보면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활국, 구민 등과 같이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 그래서 민본주의의 뿌리가 분명히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요, 이 통치나 정치의 주제를 어떻게 문제를 만들 수 있을까? 선생님 지금 바로 한번 짚어봐 드려도 되죠. 주로는 이런 패턴으로 나옵니다. 육아에서 말하는 통치를 도가에서 말하는 통치와 비교해 봤을 때 도가는요, 무의의 치를 중시해요. 무의의 치를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런 거죠. 왕이 있는 듯 없는 듯, 왕이 있다는 것만 아는 정도에서도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 그것을 이상적인 정치로 생각하는 도가, 노자의 이상적인 통치상이라는 것과 비교해서 잘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덕이다, 예다 하는 것들을 강조하게 되고 그것들을 도가의 입장에서는 하덕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비교해서 봐두시면은 출제가 그렇게 주제를 잡아서 나왔었던 거구나 라는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거고요. 선생님 요거에 관련해서는 심화강이나 아니면 9월 모평 대비 특강 같은 데서 다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정치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렸고요. 여기다가 조금만 더 살을 붙이자면 문과에서 겸애 교리를 추구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혹은 법가에서 법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는 도가, 묵가, 육아가 얘기하는 통치와 또 방향이 달라지게 돼요. 그런 구도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냥 육아라고 하더라도 공자, 맹자가 얘기하는 통치와 순자가 얘기하는 통치가 또 다른 맥락으로 갈 수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을 악하게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화성기유와 예치를 강조하는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아두시면서 이 나머지 학자들을 섞어서 공부하면요 상당히 재밌어져요. 자, 그러면 경제, 리로 가겠습니다.
이 육아에서 말하는 경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전통률에서 좀 보완을 해 놓으셔야 돼요. 어떤 것들이 있나라고 보면은 여러분들 첫 번째 육아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사회, 대동사회 아시죠? 대동사회 얘기를 풀어가다 보면 여기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해석해서 간단하게 표현하는 말이지만요. 분배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있구나 라는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이걸 잡아서 얘기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분배, 형평성을 추구하는 거는 우리가 자본주의 형태에서 어떤 형태와 가깝죠? 복지자본주의의 모습과 그 이상향이 맞닿아 있죠. 수정자본주의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가더라고요. 고전적 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에서는 선생님이 이 부분 할 때 강조 많이 들었는데 성장, 효율성, 생산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육아의 전통적인 이상사회에서 추구하는 것과 현대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그 점들을 비교해 봤을 때 뭔가 시사점을 줄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것들을 문제화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다 연결시켜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맹자가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다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도덕심을 지키기 어렵다. 그래서 백성들의 일정한 생업을 유지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보면 육아에서는 분명히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서 등한시하진 않았어요.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들을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 우위에 두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걸 가장 간단히 여러분들 생각해 놓을 수 있는 항목이 의주, 리종, 견리 사이. 선생님 너무 많이 얘기해서 선생님 강의 잘 들은 친구들은 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우위에 두고 있고요. 경제적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경제 파트에 관련돼서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까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나온 패턴으로 보면요. 요건 새로운 거 하나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잘 나와요. 꼭 이렇게 화살표를 만들어도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렇게 대립구도는 아닌데 문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리와 의의 관계를 보면 문과에서는 교리를 추구하잖아요. 이게 사회적인 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리를 추구하는 것이 리와 의와 맞닿는다라는 생각과 육아에서 생각했을 때 의가 더 우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과 좀 다르다라는 점에 착안해서 두 학파를 맞대어 놓고 문제를 잘 출제합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대립하거나 뭐 공식처럼 외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약간 다른 관점, 방향점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정치와 경제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사실 이런 부분은 통치의 소재 안에도 들어가서 얼마든지 한 문제로 중요하게 다뤄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한두 문제 정도 커버하고요. 나머지로 자연관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현재 제가 윤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7, 8월 가을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윤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도 윤리를 봐야겠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득점할 수 있는 요소를 먼저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중에 혹시 자연관에 관련된 문제가 이번에 또 나온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꼭 득점하셔야 돼요. 문제를 쉽게 이렇게 낮춰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맥락을 잘 살펴보면 풀 수 있게끔 나오는데요. 전통윤리에 나오는 개념상으로는 어떤지를 한번 보면 여기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동양과 서양을 나눠서 봐야 돼요. 동양의 자연관에서는 전일적이고 생태학적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반면에 서양의 사상이 문제예요. 문제시되는 것으로 많이 거론을 하는데요. 서양에서는 인간 중심적이거나 이분법적, 기계론적 혹은 환원주의적인 자연관을 형성해 왔다라고 문제시합니다. 이분법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플라톤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여기 설명을 해드릴게요. 플라톤부터 보면 현상계와 이데아라고 둘로 나눠서 보죠.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교의 전통으로 가면 현세와 내세, 뭐 천국과 지옥 이런 식으로 또 둘로 나눠서 봐요. 그것이 또 계몽주의의 전통으로 또 이어서 가면 인간과 자연, 이성을 지닌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 둘로 나눠서 보는 이분법적인 시각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도 적용되더라. 이게 문제가 됐다라는 시각 하나. 그리고 기계론적인 자연관이라고 하면 우리 교과서에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동물 기계론, 라메트리가 얘기하는 인간 기계론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전통윤리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수능 완성에서라도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환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운동과 변화는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죠. 이것들을 아주 간단한 물리학적 개념의 틀로 환원시켜서 설명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환원주의적인 자연관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 중심적이고 정복 지향적인 자연관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나오는 시각이 있는데 이 옆에다 뺄게요. 칸이 모자라니까. 그것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문제가 출제된 바 있습니다. 한번 확인할게요. 첫 번째가 케플라의 이론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러브록의 이론인데요. 이거는 가이아 이론이라고 얘기해요. 요점만 잡아서 얘기하면요. 케플러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예요. 물리학자가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면은요. 동양 철학에다가 서양의 과학을 접목시켜서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사고의 전환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상호관계, 상호의존적 관계의 그물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윤리 교과서에 인타라망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고대 인도에서 믿었던 제석천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 신이 모든 악마를 정복했다라고 믿는데요. 근데 이 신이 악마를 잡을 때, 정복할 때 쓴 인타라망이라는 그물망이 있는데요. 이 그물망에 보석들이 달려있고 그 보석들은 서로의 빛의 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상호 의존 관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런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 불교적인 시각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양의 물리학자이지만 그는 동양 철학에 근거해서 이 세계, 자연을 이해하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신과학운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러브록의 가이아 이론이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을 얘기하는데 하늘, 바다, 산을 낳게 한 신을 가이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거에서 강조하는 점은 뭐냐 그러면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스스로를 조절하고 유지할 수 있는 유기체로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단순한 기계적인 관점이나 물리학적인 관점, 개념으로 환원시켜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이해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안적인 관점이 되겠고 그런 관점을 잘 보아하니 오히려 다시 가면 서양에서 얘기됐었던 문제되는 자연관의 아이디어에 가깝기보다는 동양적인 자연관에 가까운 점이 있더라 라고 하는 큰 틀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하면 전통윤리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문제 출제되어 왔는지 선생님이 분석해 왔는데 잠깐 확인해 보세요. 자, 보시면은요. 지난번에 썼었던 표 그대로예요. 달라진 것은 화살표가 달라졌어요. 손이 가리키는 모양을 보면 지금 얘기했던 자연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에 출제됐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출제가 됐었고요. 케플러의 자연관도 나왔었네요. 그러면 그 외에 전통윤리에서 이 오늘 얘기할 수 있는 단원에서 다뤄진 것들은 뭐가 있는가라는 걸 보면 이런 거요. 경제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남녀관과 음양론
연결해서 출제 가능해요. 그래서 가정윤리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관례의 의의에 대해서 초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뒤에 발견되지는 않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전통윤리가 차차 어느 쪽으로 주제가 집약이 되어 가는지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전통윤리에서 중시하는 것들, 잘 나오는 것들에 관해서는 최소한 소화를 해놓으시고 대비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만점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니까. 자, 그럼 요 정도 부분 하면서 핵심 콕 짚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의 핵심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생님이 중요한 주제 2가지, 정치, 경제를 묶어서 하나, 그리고 자연관 묶어서 하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연관에 관해서는 워낙에 지금까지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윤리와 사상, 유불도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동양에서 보는 자연은 어떠한 모습인지 이해를 해두시고요. 전통윤리를 보게 되면 서양에서 얘기하는 문제적인 자연관과 그 대안이 무엇인지 전통윤리에만 나오는 게 있어요. 케플러의 이론과 러브록의 이론. 이걸 여러분들 확실히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정치, 경제는 윤리와 사상과 전통윤리 2가지를 다 포괄해서 보면 그야말로 문제가 완벽해져요. 꼭 같이 공부하세요. 그리고 그 외에 전통윤리에서만 나오는 것들은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관련된 것들, 관례, 남녀간, 혹은 선비,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건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느냐? 수능특강에서 보완하시고요. 선생님은 문제 푸시면서 효율적으로 한 번에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준비되셨죠? 오늘의 첫 번째 문제 147쪽 시작합니다. 다음 2 관점에 기반을 둔 주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그대로 고른 것은? 하고 했는데 지식은 힘이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베이컨이 얘기하는 거 딱 느껴지죠. 자연이 인간에게 이롭도록 지식을 활용해라. 그래서 자연, 인간이 주인이 돼서 자연을 정복하고 이용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네요. 그럼 나번을 보겠습니다. 영혼과 육체는 별개의 실체다. 나눠보고 있죠. 인간의 육체를 포함한 모든 물체는 역학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기계다. 동물은 영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느낄 수도 생각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데카르트.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데카르트의 동물 기교로 말씀드렸죠. 동물은 기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2 사람은 자연관에 비춰서 보자면 공통된 성향을 갖고 있네요. 한번 찾아볼까요? 기억번.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이 중심이다, 주인이다. 가능하죠. 자연이나 다른 생명체들은 인간의 삶을 위한 수단이다. 같은 맥락에서 맞겠네요. 디귿번.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실체는 상호 의존적인 흐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이고 동양적인, 그리고 서양에서 나온 대안적인 자연관이요. 디귿을 빼주시고 리을번. 자연의 모든 변화는 물리학적 개념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물리학적 개념으로 설명하는 환원주의. 리을도 가능하죠. 기억, 니은, 리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것을 응용한 닮은 꼴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 주장에 반영된 공통된 세계관과 이로 인해 나타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청되는 대안적 관점. 그럼 그 공통된 세계관은 문제가 되는 세계관일 거예요. 자, 베이컨, 데카르트,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대안적인 관점을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들에게서 얘기되는 공통된 세계관, 문제가 되는 세계관은 이분법적이고 인간 중심적이다. 또 기계론 하면 데카르트로 얘기가 되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해답은 대안적 관점에서 찾을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럼 무엇인고? 원자론, 환원주의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들도 인간의 이성을 그 근본적인 성질로 강조하다 보면 이성이 없는 동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은 이분법적인 자연관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을 연기론이라는 대안적인 시각으로 극복할 수 있다.
요거밖에 정답이 될 게 없네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연관이 동양윤리, 전통윤리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수능 실전 문제로 들어가서 나머지 주제들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죠. 148쪽의 1번입니다. 다음 내용의 근거를 둔 주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그대로 고른 것은, 자, 보니까 주제가 확 바뀌었어요. 하늘이 총명한 것은 우리 백성이 총명하기 때문이며, 하늘이 밟고 들여오는 것은 백성이 밟고 들여오는 것이다. 하늘은 상하를 두루 살피니 땅을 가진 자들은 하늘을 공경해야 한다. 그리고 하늘이 듣고 보는 것은 백성을 통하여 듣고 보는 것이다. 자, 이렇게 끊임없이 백성을 공경해야 된다, 백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육아에서 말하는 민본주의의 전통을 얘기하겠죠. 출처는 서경입니다. 만약에 그 출처를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늘이 중요한 만큼 백성을 중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 사상을 찾아내시면 되겠어요. 그랬을 때 일맥상통하는 걸 골라보죠. 군주는 국가에 의존하고 국가는 백성에게 의존한다.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백성이네요. 맞죠? 군자는 경으로 자신을 닦아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 맞고요. 성인의 정치는 백성들이 분별적 지혜와 욕심을 갖지 않게 한다. 분별적 지혜를 지향하고 무욕을 강조하는 거 도가. 디귿번 빼주셔야죠. 1번 덕으로 이끌고 예로서 교율하면 백성들이 진심으로 복종하게 된다. 그래서 덕과 예에 의한 교화, 정치를 얘기하는 육아사상 맞습니다. 그러면 기역, 니은, 리을 세 가지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정치에 관해서 육아에 접목시킨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문제 사태 해결을 위해 제시할 최우선적인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벼운 존재다. 백성.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지닐 수 있는 것은 오직 선비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일반 백성에게는 항산을 유지해줘라. 일정한 생업을 유지해줘라. 답 나오죠? 맹자의 사상이겠네요. 더 가볼게요. 천자가 어질지 못하면 사회를 보존하지 못하고 제후가 어질지 않으면 사직을 보존하지 못하며 제후가 어질지 않으면 사직을 보존하지 못한다. 자, 덕을 강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맹자가 얘기하고 있는 통치에서의 관건은 백성들의 생업을 유지해주는 고려를 하면서도 덕에 근반한 민본주의적인 정치, 왕도 정치를 얘기하겠네요. 그러면 이 소스를 갖고 문제를 풀어볼까요? 1번, 백성들에게 일정한 생업 보장해 줘라. 맞죠? 예를 통해 백성들의 본성을 변화시킨다. 선생님이 무수히 강조했던 거 있죠. 예는 육아에서도 강조 다 할 거예요. 하지만 본성 변화라는 표현이 가능한 전제는 본성을 악하게 봐야만 변화시켜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 보존, 확충해라 라고 말할 겁니다. 2번 틀렸네요. 그쵸? 2번 틀렸고, 그럼 3, 4, 5번 보겠습니다. 법적 규제를 통해 백성들이 항심을 갖게 한다. 항심을 갖게 하는 것을 법적 규제를 통해서냐? 역시 아니죠. 지금 보니까 어진 왕을 통해서 덕으로서 가능한 것이겠죠. 틀렸고요. 백성들이 사단을 지닐 수 있게 교육을 한다. 요 표현을 주의해서 봐야 되겠는데,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맹자가 성선설의 근거로 들고 있고, 그래서 선천적인 요소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것을 사단을 지닐 수 있게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건 사단을 형성시킨다, 생성시킨다라는 의미예요. 이 맥락은 없던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뉘앙스가 되고, 그래서 이 표현들을 잘 들어서 인간의 본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학파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꼭 이런 뉘앙스로 오답과 정답을 가르는 선택지를 잘 만들죠. 이걸 유의해서 보시면 4번이 왜 틀렸는지 아실 수 있겠네요.
5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욕심과 분별적 지혜를 갖지 않게 교화한다. 교화한다. 도덕에 의해서. 맞아요. 뭐가 틀렸어요? 분별적 지혜를 갖지 않게 어떻게 육아에서 지향하는 건 도덕, 윤리적인 삶이에요. 그걸 가지려면 12, 선악을 분별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조심해 주세요. 됐죠? 자, 그러면 적절한 거는 처음에 말했던 1번밖에 없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3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의 관점을 지지하는 현대 사상가가 추구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 방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백성들이 가진 것이 적음을 걱정이보다는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된다. 분배의 형평성. 재화가 공평하게 분배되는 사회. 같은 맥락이네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에서 보는 거 보니까 마치 현대에서 복지사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쵸? 아, 육아에서 말하는 대동사회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들이 추구하는 것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러한 이상점을 찾아낼 수가 있겠구나. 그랬을 때 높은 정책 방향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그럼 우리가 조금만 더 유추해 가서 이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지금 복지라는 말 나왔지만 수정자본주의나 복지자본주의를 얘기하겠네요. 그러면 얘와 다른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은 고전적 자본주의거나 신자유주의, 자유방임을 얘기하는 그런 자본주의 형태로 가면 되겠어요. 자, 기억번. 노사가 협조해야 된다.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해야 된다. 그리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들은 지금 공통적으로 다 수정자본주의나 복지자본주의 우리가 유추해서 나간 거지만 어떻게 정말 얘기 많이 했죠? 큰 정부, 적극적 자유. 국가가 개입을 많이 해주고 그 역할을 많이 넓힘으로써 분배 형평성 등과 같은 여러 것들을 배려해주는 정책. 이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반면에 리을,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단어가 여러분들한테는 긍정적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 유연화라고 한다는 것은 자유시장 경쟁 논리에 맡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국가가 나서는 것보다는 시장의 자유에 맡긴다라는 맥락이기 때문에 리을 하나는 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그러면 4번이네요. 이걸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은 모두 조선시대 어느 사상가의 주장인데 이 사상가가 밑줄 친 과거의 유학자들과 맹자에 비해서 더 강조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이들과 이들의 과거의 유학자들은 자기에게 이로운 것은 반드시 남에게 해로운 것이라고 했다. 무릇 밭을 갈아 음식을 먹고 길쌈을 해서 옷을 입는 것은 나에게 이롭지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반드시 해롭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거다. 그럼 육아에서 선생님이 의주, 리종, 견리, 사의 같은 걸 얘기하면서 기본적으로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위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항상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내가 나한테 이로운 거는 반드시 해로운 것이다 라고 한 건 지나친 거다. 딱 이 말이죠. 압축되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지나친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맹자는 인하면 부유하지 못하고 부유하면 인하지 못하다고 했다. 그러나 땅을 개간하고 힘써 농사 지으면 재화가 축적되고 학문이 뛰어나 벼슬아치를 잘해서 후한록을 받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근데 부를 갖는 게 왜 인을 행함에 방해가 되는 것이냐. 그래서 지금 이 사상가를 보니까 전통적인 유학 사상에서 도덕성만을 우위에 두고 경제적인 이익을 좀 그 하위에 뒀었던 그 생각에 대해서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도덕성과 같이 가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상가가 밑줄 친 과거의 유학자들과 맹자에 비해서 더 강조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지금 이 학자를 보니까 조선시대 어느 학자? 이익이라고 밝혀져 있는데요. 실학자의 의미에서 이들을 봤을 때 1번 경제적인 이익 추구가 도덕보다 더 중요하다. 윤리에서 항상 이런 표현을 조심해야 돼요. 뭐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겠는가? 야, 너무 도덕성 중시하다가 이익되는 거 등한시하는 거는 그건 또 옳지 않다라는 맥락이 그렇다고 해서 이익 추구가 더 중요해 라고 하는 말로 정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 틀렸고요. 2번 선택지 가시면 경제활동의 목적은 도덕적인 삶과 무관하다라고 했는데 도덕적인 삶을 중시하는 모습과도 지금 얘기하는 맥락이 또 다르고 3번 선택지 경쟁에는 도덕적인 삶을 위한 수단이다. 역시 전통적인 유학이나 맹자에서 얘기되는 맥락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고 4번 경쟁에는 늘 도덕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얘도 마찬가지. 5번 보겠습니다. 경제적 이익 추구와 도덕은 조화될 수 있다. 도덕적으로 살면서도 충분히 잘 살면서 부자로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얘가 왜 꼭 따로 떨어져야 되느냐. 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읽고 요점을 잘 추려내는 게 관건이겠네요. 됐죠? 정답은 5번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가겠습니다. 나는 가에 대한 설명의 일부인데 이 세계관으로 삼는 유학사상에서 지지할 주장. 자, 가번을 보니까 주동이의 태극도예요. 아, 나 이 그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는데 라고 위축되지 마세요. 전혀 여러분들 위축될 만한 요소 아니고요. 이 그림을 설명해 놓은 것이 나번이에요. 무국이 태극이다. 무국으로서의 태극. 태극이 한 번 동하고 한 번 정한 것이 서로 그 뿌리가 되어 음으로 나뉘고 양으로 나님의 두 가지 모양이 성립됐다. 양이 변하고 음이 합하여 수화 목금토를 낳았다. 무국의 진리와 음양 오행의 정기가 묘하게 어우러져 하늘에 도는 남기를 이루고 땅에 도는 여기를 이룬다. 이 두 가지 이윤이 교합하고 감응하여 만물을 낳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태극도로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만물의 음양의 원리, 음양론으로 설명이 되는데 이 음양의 원리는 각 남성과 여성, 남녀간에 대한 차이를 만들었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은 각각 양, 음이라고 하는 서로 특성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차이라고 하는 것과 차별은 엄연히 다르죠. 그래서 서로 다른 특성을 인정하는 것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차별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전통 사상에서 얘기하는 남녀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자. 그 관건이 될 겁니다. 그럼 선택지 한번 볼게요. 남녀 각각에게 고유한 성역할 없다. 이러면 안 되죠. 각각 달라요. 양. 다르기 때문에 성역할도 달라요. 그 기억번 틀렸습니다. 니은번은요. 성적인 차이는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성적으로는 차이가 있는데 그걸 차별의 근거로 두면 안 된다. 니은번 지지해야죠. 디귿번 인간과 자연 만물은 공통의 원리를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때요? 그렇죠. 이러한 태극으로서 양의 원리가 모든 사물에 부여가 되었죠. 그러니까 인간, 자연 만물, 공통의 원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 부여되었다. 이게 성리학의 기본 관점이죠. 리을번 만물은 항상 변화하며 보편타당한 도덕 원칙은 없다. 보편타당한 도덕 원칙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살아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서의 지향점이 없어지겠죠. 끝에 부분 서술 틀렸습니다. 자, 맞는 거 니은 디귿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해결 잘 됐습니다. 그러면 6번 넘어가도 될까요? 밑줄 친 딸깍빠리가 중시할 윤리적 원칙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소설의 소재를 삼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딸깍바리가 어떤 원칙을 중시했었을까? 그와 관계없는 거 얘기하는데요. 지금 보면 사막사라고 하는 게 전통윤리 교과서에 잠깐 설명이 나와 있어요. 병자호란 때 청나라와의 화의를 반대한 세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문제는 선비라고 하는 것을 소재로 삼은 거예요. 선비라는 소재가 전통윤리에서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정리해둔 친구들 많이 있죠? 그랬을 때 선비의 원칙이 아닌 것은 절의, 절개와 의리 합쳐진 말이죠. 자기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선비의 가장 중요한 덕목. 사욕을 극복하고 보편적인 규범을 따르라. 맞죠? 사익에 집착하지 말고 공적인 일을 우선시해라 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선공후사.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남과 이익을 나누라. 이건 묵가네요. 이익이 될 만한 거 보면 먼저 의로움을 생각하라. 견리사의. 맞네요. 그래서 선비에 관련된 항목으로 복습하기에는 좋고요. 이 4번 선택지를 좀 쉽게 줌으로써 정답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줬어요. 하지만 지문도 선택지도 좋으니까 꼭 잘 봐두세요. 자, 7번 갈까요? 대화의 스승은 고대 동양의 윤리사상가인데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대 동양. 평생 동안 실천한 것을 할 만한 걸 하나로, 글자 하나로 얘기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는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을 미루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아라. 마음을 갖게 만들어 보아라. 서를 얘기하는 거죠. 위나라 임금이 선생님에게 정치를 하게 하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거 너무 많이 읽어본 지문이라 아, 정명이구나. 공자의 말씀이구나. 라는 게 유추가 빨리 되네요.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남을 나와 동등한 인격적 주체로 대하면서 그 마음을 헤아려 보기 적절하고 A는 이기주의나 연고주의 극복의 정신적인 기반이 될 수 있다. 어때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집단의 사람도 동등한 입장에서 헤아려 봄으로써 극복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3번 민본주의적 혁명론의 논리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사상이다. 이거 여러분들 복습 많이 해두셨죠? 공자가 얘기하는 정명,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맞게 행동할 것을 강조해요. 그런데 이것이 맹자의 사상으로 계승되어서 논리적인 기반이 됩니다. 왕답지 못한 왕은 바꾸어도 좋다. 그 답지 못한 왕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워낙 맹자의 기초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다음 선택지 넘어갈게요. B는 관계 속의 나에 대한 자각과 충실한 역할 수행을 중시한다. 관계 속의 자아에 대한 자각, 역할 수행이라고 하는 거 정명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5번 A는 인간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B는 사회성과 평등성을 강조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주성과 독립성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그 공동체 내에서 뭔가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관계 속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5번의 서술이 틀렸습니다. 정답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8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들이 보니까 다 동양 사상에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유추를 해봐야 되는 그런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다음에 세 관점에 모두에 의해 비판될 수 있는 자연관. 자연은 만물을 낳는 것을 마음으로 삼고 인간은 자연의 마음을 물려받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 성리학. 나번 얘기했던 거 지난 시간에 봤었던 눈에 익은 문구죠? 이것이 있으면 그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생긴다. 이것도 너무 많이 얘기했죠? 불가에서 얘기하는 인연생기 사상입니다. 그럼 이 문제의 발문 자체를 세 관점 모두에 의해 비판될 수 있는 자연관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유가, 도가, 불가 각각 얘기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다 할지 몰라도 동양의 자연관,
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전일적이고 생태학적인 관점. 그것에 의해서 봤을 때 비판될 수 있는 자연관을 찾으라는 거죠. 기억번, 세계는 독립적인 입자들의 기계적인 결합체다. 기계론. 인간을 포함한 세상 만물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가적인 아이디어고 상관없죠. 자연현상은 인과 법칙으로 환원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환원주의적인 세계관. 인간과 자연은 별개 실체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분법, 인간 중심적인 자연관. 그래서 전일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들과 기억, 디귿, 리을은 방향이 다르고 비판받을 수 있는 관점이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능 실전 문제 맞춰봤는데요. 고득점 문제로 넘어가서 우리 조금 더 확실하게 다져보도록 합시다. 150쪽의 고득점 문제 보시니까 가나 사상에 공통으로 반영되어 있는 관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나를 명확히 구분해야 되지만 혹시 그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통된 맥락을 잘 찾아내시면 득점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고마운 문제예요. 군자는 나왔어. 경으로서 자신을 닦고 자기를 닦음으로써 남을 편안하게, 남을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얘기 나왔습니다. 자, 군자, 숙이 이 아닌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육아의 맥락일 거고 육아의 공자가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번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천자가 되고 천자의 신을 얻어야 쭉 누구나 지니고 있는 불인 인지심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정치를 하면 모두를 쉽게 다스릴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육아의 맹자라고 하는 단서를 주죠. 사실 문제 낼 때 그런 거예요. 백성의 마음을 얻어라. 민본주의적인 힌트를 주면서도 조금 더 쉽게 열어주는 거예요. 가능성을. 불인 인지심 그러면 맹자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공자와 맹자라는 유학의 공통된 반영된 관점을 한번 골라봐라 라고 하는 거네. 그랬을 때 옳은 걸 다 골라보라고 한다면 기억번 물을 거울 삼지 말고 백성을 거울 삼아야 한다. 위민민본 얘기했었죠. 그럼 니은번 제후가 얻을지 못할 백성을 고통스럽게 만들면 바꿔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조심해야죠. 바꿔야 된다. 역성혁명을 얘기하는 것은 맹자의 왕도 정치에 국한된 특성이에요. 공자의 정명사상이 논리적인 기반이 되어주긴 했지만 공자가 이걸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니은번은 빼줘야 돼요. 맞죠? 그럼 디귿번 덕으로 다스리면 백성들이 부끄러워할 줄 알고 올바르게 된다. 덕으로서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본다면 디귿도 틀릴 게 없어요. 리을번 하늘은 백성이 보는 것을 통해 보고 백성이 듣는 것을 통해 듣는다. 그러니 하늘 중요한데 그 근본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에 둔 통치해야 된다. 기억, 디귿, 리을 가능하죠. 자, 그러면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현대 우리 사회에서 가의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이 나의 주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번에 보면은요. 여전제 나오는데 전통윤리 교과서에 정약용의 여전제에 관해서 설명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문, 이거 맹자에서 잘 나왔었던 지문이고요. 수업할 때도 종종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선생님 저 이거 맹자에서 한번 읽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백성들은 살기 힘든데 임금만 잘 살면 무슨 소용이냐. 백성이 중요하다. 그거를 찾아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나번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고 신뢰라. 정부 규모 줄여라. 감세 정책을 실시해라. 공기업을 민영화해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실현해라. 시장의 원리를 중시해라. 시장의 자유에 맡겨라. 라고 가면 이건 신자유주의의 정책에 가깝겠어요. 자, 그러면
정약용과 맹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백성, 그 백성에 대해서 뭔가 형평성 있는 분배를 고려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때 성장과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라면 1번 민주화에 치중하여 경제의 자유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사회복지를 강조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자,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가가 나한테 얘기하는 발언이 아니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3, 4번 보겠습니다. 적극적 자유를 중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작은 정부니까 개인의 권리 보장보다 공동선의 실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역시 방향이 지금 다 틀리고요. 맞는 건 5번입니다. 경제적인 형평성을 저해하거나 공정한 분배를 어렵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형평성, 분배의 문제고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성장, 효율성의 문제니까 구도가 이렇게 된다면 맞는 건 5번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2번, 5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가를 강조하는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주장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견해 무엇인가? 지금 가번을 보니까 누구는 뭐뭐답고 공자의 정명 사상, 두 번째 임금과 신하 간에는 의리가 있어야 되고 뭐뭐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오륜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럼 얘네들은 유학사상의 입장에서 데카르트라고 하는 서양 사상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견해를 찾으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얘기할 수 있을까? 인간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존재론적인 근거가 초월적인 실체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4번에서는 초월적 실체라고 하는 것, 가가 나한테 할 수 있는 얘기로 상관없고요. 나를 존재해 줄 수 있게 하는 기반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데카르트는 상당히 중시하고 있죠. 지금 보니까 가번 유학 같은 경우에는 관계성, 공동체, 사회 속의 자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 2번, 그러니까 가가 나번한테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했을 때는 3번처럼 우리는 그렇게 사회적 관계 속의 자아를 강조하고 있는데 너는 개체성, 자율성, 독립성만을 강조하고 있구나. 그런 점에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규정될 수 있는 나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3번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4번 문제 가볼까요? 다음의 관점을 지닌 사상가가 새 학생 모두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언. 인타라방 선생님이 설명드렸으니까요. 바로 문제로 가볼까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상의성, 상호 의존의 관계성. 인간과 자연은 별개의 실체고 인간은 자연을 정복할 수 있어. 하게 되면은 이분법적인 자연관, 정복지향적인 자연관. 자연과 인간의 자연의 운동과 변화는 기계론적인 인과관계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어. 얘기하는 사람은 기계론. 세계를 구성하는 실체는 분할할 수 없는 최소 단위의 입자야 라고 설명하는 사람, 원자론 같은 설명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설명들은 모두 다 서양에서 제기되는 자연관이나 세계관으로서 문제시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동양의 불교적인 관점, 동양적인 관점이라고 봐도 좋고요. 제기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무위의 체계로 자연을 이해해라 라고 하는 건 도가적인 관점에서 얘기해 주는 것이 가장 맞겠죠. 2번, 자연을 인격을 지닌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 인정하고 존중해라. 도덕적 행위의 주체라고 불교 혹은 동양 전반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을 거예요. 무리가 있죠? 3번. 세상의 개개 생명체들을 불성을 지닌 독립적인 실체로 파악해야 하네. 여기서 혹했어요. 불성이라는 말 때문에. 그런데 또 뭐가 틀렸어요? 실체라는 말 틀렸고요. 독립적이라는 말과 상위성이라는 말은 상당히 진짜 서로 다른 거 아시죠? 상호 의존, 독립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3번 조심하셔야 돼요. 4번 가겠습니다. 상의와 화해를 만물의 존재 방식이 지닌 특징으로 보고 이해하는 게 좋겠다. 너는 시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라고 얘기할 거고 5번. 인간은 자연의 마음을 물려받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 이건 육아,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동양 전반에서도 특히 불교에서 딱 떨어지게 말할 수 있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자연관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온 지문들을 이렇게 문제에 적용시켜 봤을 때 나를 유추해보고 논리적인 그런 상관성도 잘 생각해 보심으로써 정답을 찾으셔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수능 완성 윤리 30강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온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실전 모의고사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들 확실히 달릴 준비하시고요. 문제 풀어서 다음 강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 많으셨고요. 실전 모의고사 첫 번째 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